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성소수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요? 성소수자 또 동성애자들 대해서 책 한 권 읽어보지 않고 그 눈물 흘리며 애타는 사람들 한 사람도 만나서 상담하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8번 나오는 그런 죄악된 사건을 오늘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성소수자 LGBTQ에 대해서 오늘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승재 씨의 글입니다. 인권운동가입니다. 아무쪼록 인권운동가 무조건 좌파 빨갱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국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는가? 청소년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건전한 키스를 요구받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 한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이별을 고했을 때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떠나는 다른 사람을 돌려 세웠다. 그리고 진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여기서 질문. 이들의 키스는 건전한가? 2015년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회 회의장에서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15세 이상 시청 가능 드라마인 JTBC의 서남여고 합창단에서 동성애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노골적으로 클로즈업하여 방송한 것은 불건전한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민원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심의 초반부터 해당 장면에 나타난 키스의 성격을 불건전한 것으로 규정한 채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박효종 위원장은 동성애는 동성애자들 간의 키스가 아니라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는 등 더 우아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도를 넘겨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발언으로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고, 하남신 위원은 나도 키스씬을 많이 보지만 여고생들이 키스하면서 더듬는 장면을 봤을 때는 이성 간의 키스와는 다른 자극을 받고 다른 상상을 하게 된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한편 정낙인 위원은 당 심의가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방영된 드라마 상속자들 SBS 2013년 몬스타 TVN 2013년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 제시로 처분한 점을 상기시키며 권고 이상의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함께 권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원 9명 중 6명이 경고 의견을 nem에 따라 서남여고 합창단 탐정단에 대한 처분은 경고로 확정되었다. 경고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서남여고 탐정단에서의 청소년 간 키스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27조 품위유지 제5호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에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해당 규정 제27조는 방송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청자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것을 신중히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 제43조 제1항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의 표현을 뒤집어 보면 동성 간, 청소년 간 키스시는 불쾌감, 혐오감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성을 형성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건전한 키스는 과연 어떤 모습이야 할까? 가볍게 입을 맞추는 정도로 끝나야 건전한 키스일까? 혀를 섞으면 불건전한 키스고 혀를 섞지 않으면 건전한 키스일까? 아니면 청소년의 키스는 모두 불건전한 건가?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보기로 하자. 건전이란 무엇인가? 단순하게 사전적 정의를 가져오자면 뜻은 그렇다. 사상이나 사물 따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될 만한 말풀이는 아니다. 한 단어를 규정한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청소년인의 경우 건전의 정의는 매우 모호해진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는 한마디로 대부분의 낙인과 통제가 정당화되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편향적인 낭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 역시 국가의 오래된 주장으로 중립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건전 판단에 긍정적 함의를 부여하고자 하는 관습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건전 판단이고 결코 중립적이지 않는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해왔다. 애국, 근로, 납세, 출산 등 사회 구조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함양하는 청소년 육성 과정에서 압제당하는 존재와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성적 주체로서 청소년도 국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존재 중 하나다. 국가는 사회구조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요한 가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억압하고 규제하려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적 주체로서의 모든 자기결정권은 음란이라는 이름의 진공된 밀실 안에 구속되었으며 청소년은 사회통념이라는 편협한 틈으로만 호흡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성소수자임을 숨기거나 밝히거나 전자의 경우라면 당장의 생존을 위한 호흡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비성소수자임을 연기해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여기서 연기란 단순히 표정과 몸짓을 활용한 행위가 아닌 삶의 양식 전체를 허구로 채워야 하는 상황에 가깝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밝힌다면 호흡은 불가능하다. 방법은 없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학교 공동체를 휩쓸었던 이반검열의 광풍을 보라. 이반검열은 학교 내 성소수자 색출 작업 전반을 의미하죠. 이반검열의 광풍을 보라. 교실 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고발하라고 강요하고 지목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시와 낙인, 협박을 일삼으며 동성 간 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까지 했던 때가 불과 10여 년 전이다. 이때도 건전은 상당한 힘을 자랑하는 무기로 쓰였다. 건전한 학교생활, 건전한 이성교제, 건전한 학내문화 조성 등의 수식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엄을 공식적으로 찢어발기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했다. 문제는 건전의 잣대가 청소년에게 유난히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로 상징되는 진보의 역사를 거치면서 건전이라는 국가적 판단의 잣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실현을 억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사회적 공감을 이미 얻었다. 학자와 예술가, 시민운동가들을 주축으로 서적, 신문, 연극,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검열과 통제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벌어졌고, 그 결과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양심,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 보장이라는 국가의 명문적 선언까지 이끌어낸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전의 악용은 현재까지도 용인된다. 연영에 따른 차등적 검열 체계가 사회적 합의라는 견고한 장벽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여고 탐정단에 대한 방심위의 경고 처분 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건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연영이라는 기준은 과연 합리적인가? 사실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소재나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공적으로 드러나도 된다고 여기는 것들만을 다루면 그것은 청소년이 접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으면 청소년 유해 매체가 될 뿐이다. 성인들에게는 유해한 것들을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모방하지 않을 판단력이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없다는 전제가 이런 정책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섹스와 범죄, 반체제와 여타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룬 매체는 마냥 건전하고 공익적인 매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쾌락과 드러내지 못하는 진실을 내포한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고 광고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며 기실 청소년들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한다. 건전의 저울 위에 올려진 청소년의 존재나 행위는 대부분 그 자체로서 중대한 혐의가 된다. 숙박업소에 출입에 섹스를 하는 주체가 미성년자이기에 불건전한 것이고 그렇기에 마땅히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하다. 과연 숙박업소 출입과 섹스가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성숙함을 요구할 만한 일인가? 만일 요구할 만한 일이라면 청소년은 그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섹스를 못하도록 제재하기만 하면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국가가 말하는 건전과 보호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보호인가? 구속인가? 실체를 논하기에 앞서 또 하나의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2002년 10월 15일과 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건이 접수되었다. 두 진정의 요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기준 제7조에 관련 중 수관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정하는 것에서 동성애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주장으로 동일했다. 친정인들은 해당 규정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여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성인 전역 검색어로 지정하여 성인 인증을 받은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업무를 담당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청소년들의 동성애 관련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므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청소년기는 아직 자신의 성적 지향을 결정하기에는 지식, 경험,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넘어선 매체물에 대해서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3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은 헌법에 명시된 동성애자들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해당 규정의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로 규정하여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찬반의 문제로 치부해온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균열을 낸 유의미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권위 권고 수용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혐오 선동의 그림자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수 개신교의 주도로 설립된 언론사 국민일보는 2004년 4월 3일 인권위의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 이름이 청소년은 아직 미숙한 사회적 약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데 인권위는 이를 간과했다며 인권이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해 동성애자의 인권만 고려했을 뿐 청소년의 인권은 소홀히 하고 말았다는 악평을 내놓았다. 이어서 2003년 4월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국가기관이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직적인 성소수자 혐오 선동에 가세했다.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동성애 삭제 권고 수용을 즉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심판을 받아 망하였고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로부터 19일 뒤 청소년 성소수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이름은 윤현석, 유구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렸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구당은 자신을 둘러싼 차별과 혐오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시조, 수필 등의 작품으로 평등 사회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고 거리와 광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혐오, 폭력에 반대하는 행동도 꾸준하게 펼쳤다. 유구당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행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고
명동 한복판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랬던 유구당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다름 아닌 한기촉의 성명 때문이었다. 유구당은 자신의 일기에 기분 나쁜 건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자들을 마치 죽어서 지옥에나 갈 흉악한 무리인 듯 성명서를 썼다는 점이야. 정말이지 짜증나. 예수님은 분명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고귀한 인권을 유린하고 마치 장애인들이 하나님인 양 설쳐대니까 말이야 라고 적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매일 읽는 성경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대한 좌절과 분노였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 채 세상을 떠나기 전 유구당은 이런 문장을 남겼다. 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그곳으로도 나 죽은 게 아깝지 않아요. 2003년 4월 26일 유구당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1년 뒤에 2004년 4월 30일에야 동성애는 비로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 항목에서 삭제될 수 있었다. 10년 전 기독 청소년 유구당이 왜 목을 맨지 아십니까? 2013년 4월 27일 미디어 오늘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구당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보호주의가 오히려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문에서의 청소년 보호주의란 청소년의 핵심적 속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 또는 피해자로 보아 비청소년을 보호 주체에 위치시킴으로써 연령에 따른 권력 형태 관계를 확고히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위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주요한 성소수자 혐오 선동 논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청소년 보호주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 악용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청소년의 대척점에 동성애를 세운 다음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순종적 존재를 등장시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을 미약한 존재로 대성화시키는 언어로 때묻지 않는 절대적 선의 기준이다. 이와 반대로 동성애로 통칭되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섹슈얼리티는 동성애로 무성의하게 통칭되어 성서와 도덕, 윤리와 심판 과정을 거쳐 학문 성교, 에이즈 확산의 주범 등과 같은 악의 모습으로 편집된 채 영상화된다. 이로써 동성애와 청소년은 철저하게 대립된 정체성으로 규정되며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의 속성으로 굳어진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주의 관점에서 동성애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가? 이들의 주장과 구호에 담긴 의미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대략 이렇다. 우선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여기서 정상 아니면 매우 특수하고 이질적이며 주변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동성애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와 공포를 내재화하도록 조장하는 장치이다. 사회의 정상성의 범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자 하는 친권자에게 정체불명의 존재보다 위협적인 요인은 없다. 이로 인해 친권자는 동성애를 위협적인 요소로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무의식에 휩싸이게 된다. 동성애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혐오 선동에 동참하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와 청소년의 대비를 통한 혐오 선동은 다양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이다. 동성애가 척결의 대상으로 남는 이상 어떤 성소수자도 차별과 혐오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안전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빈민, 철거민, 비정규직인 성소수자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물론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소수자에게 포용적이지 않는 사회가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는 달리 포용적이겠는가? 이러한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소거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위협한다. 국가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섹슈얼리티의 언어를 소멸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양산한다. 앞서 소개한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접근 차단 사례 역시 그러한 예시로 하나로 국가의 성교육이 아닌 다른 경로로서의 섹슈얼리티 탐구를 금지한 조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는 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보다 권리 실현에서의 차단에 가까운 개념을 통용한다. 일상 전반에 있어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협적인 요소가 많으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의 실현을 유예하거나 포기하라는 식의 강요가 흉행한다. 때문에 국가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험하는 차별적인 사회제도와 혐오 동성애적 교육, 내부 구성원에 의한 집단 괴롭힘에 집중하기보다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제도가 인간의 본질적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존재가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화의 책임은 존재에 있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강변을 굽히지 않는다. 국가가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의 혐오는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가 교사 또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들은 경험이 각각 80%와 9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막연한 혐오감의 표현,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비난, 병리화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표현, 조롱과 비하, 성별 이분법에 따른 언어와 성역할의 강요 등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 항의한 학생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77%는 내가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징하다.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엄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적합한 교육 내용도 자신을 존중하는 시설도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위기 지원 체계도 심지어는 인권 감수성조차도 없는 공간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떠밀리고 있다. 단언컨대 이것은 보호가 아닌 구속이며 동시에 국가가 이야기하는 보호의 실체이다. 그렇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밀어넣으면서 보호를 주장하는 자신의 모순을 당사자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작정인가. 오늘날 교회도 성소수자 동성애는 사랑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도 나중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가는 이렇게 답한다.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기 측면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또한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 국가를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과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약 없는 나중은 현재의 반대를 달리 부르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판단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성소수자의 삶은 현재이고 이들을 향한 위협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시점도 지금이다. 물론 나중과 반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주요 인사의 입을 통해 성소수자가 언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기쁨을 느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더 빠른 속도로 더 나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약속만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설령 약속이 이루어진다 해도 온전하고 확실한 권리 실현이 보장된다고 확약할 수는 있는가? 지금의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약속할 수 있는 나중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성소수자의 생애 주기를 따라 보기로 하자 법정 성별이 남성으로 규정된 18세 이상의 성소수자는 강제 징병의 대상자로서 다양성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병령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생활해야 한다. 이 시기에 같은 군인 신분의 법정 성별 남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되면 장소와 상관없이 군형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설령 군 당국에 의해 계획된 색출수사라 할지라도 말이다. 만일 자신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군입대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성기 중심의 증명과 자기 변론 그리고 지난한 소송의 과정을 직면해야 한다. 여성 성소수자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의 고통을 맞닥뜨리게 된다. 성별 표현이 법정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성소수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다.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릴 수 없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일상적 조롱과 낙인은 논바이너리 퀴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또한 성소수자의 대다수의 성소수자는 파트너와 어떠한 법적 관계도 형성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성소수자 개인이 껴안아야 한다. 전방위적 저주는 일상이 되지만 국가는 철저히 침묵한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나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사를 위해 흔쾌히 국가 시설을 내주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1년에 한두 번이는 퀴어문화 축제를 위해 경찰서 항의 방문과 집회, 심지어 노숙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에게 확약할 수 있는 나중이 전부다. 보호는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앞에서 국가가 호기롭게 외치는 보호란 덧없는 선언일 뿐이다. 혐오와 폭력에 짓눌려 무수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세상을 등질 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의 부모가 어머니가 외치는 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 팔뚝에 면도칼 자국 있는 애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의 제도화가 또다시 혐오와 폭력에 의해 가로막혔을 때 국가는 침묵했다.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언어를 찾기도 전에 사회적 혐오와 낙인에 의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 구성원이 국가의 차별적 보호 선언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두된다. 현재 성교육은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표준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소수자 혐오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미혼모와 학습권을 비롯한 지원체계 이해에 대한 교육화돼 미혼부, 모는 수용되지 않아 미혼모만 사용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젠더 이분법에 기인한 성역할을 고착화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언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실이 죄, 오류, 혼란, 비정상이 아님을 당당히 내보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확한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성교육은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 유성애자 중심의 지극히 일부만 내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협하고 고집스럽다. 또한 타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추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소수자를 자신과 같은 성적 주체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유지시키게끔 만든다. 안 하느니만 못한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지하고 그들이 스스로 섹슈얼리티에 대해 직접 탐구와 고민을 거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금지와 통제 중심의 청소년 보호적 제도장치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름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간곡히 바라건대 국가가 하루빨리 청소년 성소수자를 둘러싸고 있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바란다. 다시금 시기상조라고 둘러대기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이미 벌써 성소수자로서 숱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외손주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년생이니까 카나다에 갔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과 4학년입니다. 근데 우리 손녀딸들 얘기를 들으면 거기는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전혀 차별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나는 성소수자요 커밍아웃을 한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우리 손주들과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교회 할애비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큰손녀 대학교 4학년짜리 가까운 친구가 남자친구가 여자랍니다. 게이지요. 그리고 막내 손녀는 대학교 3학년인데 한국인이면서도 토론토 대학의 학생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딸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선교단체 책임자가 동성애자랍니다. 그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카나다처럼 자유롭게 커나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축복을 왜 한국교회 때문에 이들이 누리지 못합니까? 그 죄가 적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마녀사냥으로 6천만 명 이상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녀사냥하지 않았습니까?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지 않고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가 77살입니다. 저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성소수자, 동성애자 차별하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소수자, LGBTQ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